자, 페이지 284페이지.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용 정리로는 마지막입니다. 그지? 이게 물리원 책이 한바탕 다 끝났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2학년들이 1년 동안 배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4번의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1년 동안 총복습을 해서 수능을 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4개월 정도 만에 끝낸 거예요. 굉장히 빨리 끝낸 거 맞지? 사실 따지고 보면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학교 2학년은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나가는 건 뭐 그렇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근데 진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뭐 문제풀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이 스스로 공부할 때 말이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펼쳐놓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항상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래야 돼. 노트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노트 정리가 차근차근 잘 되어 있다면 1단원을 공부해볼까? 그럼 1단원의 노트 정리를 이면 뒤에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보세요. 한번 좀 쫙 적어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필요한 자료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점을 해보고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질문할 여건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물론 나중에 필요하지만 지금은 물리원의 1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학원의 2단원에 난 뭘 배웠어? 이러면서 뭘 배웠는지 쫙 정리해보는 개념이 단원별로 다 들어있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시간이 꽤 많이 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보다 중학교 3학년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은 3학년 2학기 시험을 잘 안 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즈음에서부터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물론 뭐 외고를 준비하거나 뭐 과고를 준비하는 애들이야 뭐 그때부터 미치도록 바빠지겠지만 그렇게 썩 엄청나게 힘들거나 바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행을 했다면 그 선행 과목을 하나씩 자기 걸로 익혀주는 시간을 가세요. 예를 들면 요번에 천안 북일고에 합격한 애가 있는데 천안 북일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자사고 애들이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물리원을 다 끝내요. 과목이 딱 한 과목이야. 원래 다른 학교들은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 시간에 물리원을 한 번 끝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생물원을 끝내. 그리고 2학년이 되면 화학원을 끝내요.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을 끝낸단 말이죠.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딱 끝나면 수능 볼 수 있는 3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과목을 나머지 1년 반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니네들은 북일고 애들이랑 서울 지역으로 진학을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다르죠. 1학년 때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통합과학을 배워야 되고요. 2학년 때부터 원과목을 3개를 배워서 또는 2개를 배워서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배워간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어. 북일고 학생이야. 물리원을 한 학기에 다 끝냈어. 근데 나 수능으로 물리원을 볼 거예요. 그럼 걔한테는 수능을 볼 때까지 2년 반의 시간이 남는 거죠. 2년 반 동안 물리원만 졸라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니네는 지금 선행을 끝냈어. 진도 뭐 나가는 거는 뭐 한바탕 끝냈으니까 끝냈어. 그렇다면 니네들한테는 4년이 남은 거지. 그지? 그러면 뭐 북일고든 뭐 자사고든 뭐 특목고든 뭐 어딜 간 애들보다는 훨씬 긴 시간 동안 미리 배워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보다는 좀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수능을 보면
그 학생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하나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머리에 들어간 것, 집어넣어준 것, 그것을 버리지 마세요. 머리에 한번 들어간 걸 버리게 되면 그걸 다시 집어넣는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넣어준 걸 간직하려고 애쓰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나의 공부의 모토예요. 한 번 배운 걸 꽤나 오랫동안 기억해보자.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선행도 중요하지만 항상 늘 얘기하지만 복습을 해서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내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그거. 뭔가를 잊어버리면 되게 아쉽거든요. 아깝거든요.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지갑을 분실했어. 다니다가 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되게 아쉽잖아요. 아깝고 막 화나잖아. 근데 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사라지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까워야 합니다. 됐나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될 겁니다. 꼭 복습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를 펼쳐놓고 한 번쯤은 이면지에 적어보는 습관들을 기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요만큼씩 적어주잖아요. 그죠? 이유는 요만큼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읽어라 그러면 되게 짜증나는 거지, 그지?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분별로 요만큼씩이라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죠? 탁까놓고 얘기해서 니네들 물리원 다 끝났거든요. 화학원 다 끝났어요. 노트 필기에 적어놓은 걸 다른 이면지, 다른 노트에 한 번쯤 옮겨 적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게 1년치거든요. 그게 수능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갖고 계셨다가 복습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는 노트 없잖아. 노트 있어? 네? 노트 있어? 그래서 그냥 버릴 거 아니야. 이따 쓰레기통에. 그래. 그거 버리고 다른 애들 거 복사해가지고. 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전 시간에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빛의 이중성. 항상 이중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파동성이 나타나고요. 하나는 입자성이 나타납니다. 얘네 둘은 진짜 대단해. 완전 다른 성질이거든요. 파동의 경우에는 두 파동이 와서 만나면 중첩해서 간섭해요. 그런데 입자는 두 개가 만나서 중첩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됐나요? 파동은 두 개가 만나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보강상쇄 간섭이 되는데 인간 부딪히면 보강상쇄 되지 않지. 이상하지? 그것도 이상한 거야. 사람끼리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대가 졸라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 이상한 거지, 그지? 상쇄돼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이상한 거지, 그지?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은 절대로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이걸 파동과 입자를 왜 그러는 거야? 빛이라는 건 파동에 가까워요. 파동의 성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성질 중 간섭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굴절 현상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파동의 간섭과 굴절, 이게 파동성이고요. 입자성을 증명한 게 광전효과식이죠. 그러니까 이 광전효과 하나밖에 없어요.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 자체가. 그러니 광전효과가 빛의 이중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이 광전효과에 포인트를 맞춰줬고요. 이 간섭에 경로차 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줬고요. 굴절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지, 그지? 전반사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파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최신 현대 과학입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고?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였다고? 진짜?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이었다고? 진짜? 아니 그 두 개 다 갖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와서 입자성이 증명되면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구나를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을 가지게 된 거지. 그럼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성은 없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이중성은 원래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죠. 원래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예요.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은 원래 입자인데 그래서 간섭이나 굴절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녀석도 파동성이 나타나더란 뜻이야. 역시 물질도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그럼 물질의 경우에는 입자성과 파동성 중에 누가 더 많이 일어나? 입자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F는 ma라든가 이런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파동성도 나타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자성은 빛의 경우에는 파동성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물질의 경우에는 입자성이 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있기는 하다. 그러면 이 입자성 말고 물질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게 물질파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물질이 파동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낸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에 드브로이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드브로이파. 그치? 현대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녀석이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거기 책을 보면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써있어요. 물질은 입자고요. 파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파동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1920년대에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됐죠?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이중성이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증명했거든요. 그러니 물질도 이중성을 갖지 않겠어? 라고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걸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드브로이파는 질량이 m인 입자, 질량을 갖고 있죠. 그래 입자란 뜻이에요.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의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는 mVh와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볼까? 물질파라는 애가 있었는데 파동이니까 파장을 갖고 있지 않겠니? 됐나요? 그래서 파장을 연구해 봤더니 파장은 mv분의 h라는 파장이 존재해요. 그렇죠? mv분의 h. 그게 거기 나오는 드브로이파죠. mv분의 h.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요 mv분의 h. 요거 어디서 본 거 아니야?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요거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량분의 h 이렇게 써요. 그렇다면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길지. 그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길지. 맞아?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은 길죠. 됐어요?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은 길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이 길어요. 됐어?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많이 잘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단어를 넣어야 돼요. 아, 물질파라는 애는 입자인데 파동성을 갖고 있대. 공식을 따지고 봤더니 파장은 운동량분의 h래. h는 상수니까 별다른 상황이 없죠. 그러면 운동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교재를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만 나와 있어. 그럼 니네들 한 줄 쓰는 거죠.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요. 됐나요?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요. 됐어? 그러면 나 같은 애는
입자성이 나타나겠냐, 파동성이 나타나겠냐? 입자성이 훨씬 잘 나타나요. 왜? 나는 파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파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야? 질량이 졸라 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커지죠. 그러면 파장은 짧아지겠지. 파장이 짧으면 파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누가 봐도 파동 같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야, 이 파동 같니?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아, 파동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드브로이파에다 하나 쓰세요.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크다. 공식 하나 만들어 볼까? 전 시간에 빛의 이중성에서 광자 에너지를 했습니다. 기억나니? 에너지는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잘 보세요.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됐나요?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광자 에너지죠. 요거는 진동수예요. 되니? 그럼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 에너지는 W의 EK. 요거 기억나? HF는 이함수에다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광전효과에서 배운 거지. 자,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광전효과는 HF, 이람수, 전자의 운동에너지. 됐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광자의 에너지가 광전효과로 증명된 에너지 맞지? 그럼 이 에너지는 파동성이니 입자성이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얘는 빛의 입자성에 관한 공식이에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파동의 경우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서 구하지. 됐어? 그렇다면 진동수는요? 진동수는요, 파장 분의 속력이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파장이 뭐라고? 그래서 파장이 뭐라고? 됐니? 파장이 뭐라고? 그래서 그럼 람다는 F는 파장에다가 속력을 곱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람다분의 H를 쓰고요. 속력 대신에 빛의 입자성이니까 빛의 속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보던 공식이지. 에너지는 HF의 람다분의 HC. 기억나요? 이게 물리학과 화학을 통틀으는 엄청난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빛의 입자성으로 시작해서 입자로 끝나야 되는데 파장이 들어있으니까 파장성이 된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얘요. 합쳐요. 합쳐볼게.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쓴다 그랬지, 그치? 여기 람다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MV분의 H분의 HC가 되죠. 요 약분 치면 뒤로 넘겨 MV의 C가 되지. 됐나요? 요 속력 무슨 속력이라고? 빛의 속력이야. 그러면 요것도 C로 바뀌겠지. 그치? 요거 들어봤어? 2는 mc제곱 들어봤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에너지 공식 2는 mc제곱 봤어? 물질파의 파장에 대한 공식과 빛의 입자에 대한 공식을 합쳐서 만든 공식이에요. 얘가 에너지는 mc제곱이. 그럼 이 에너지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은 입자성에 쓰는 거야? 파동성에 쓰는 거야? 둘 다 쓸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엄청나게 유명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얘를 증명할 수 있는 수학 계산이 없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봤더니 완성된 거죠. 됐나요? 신기하지 않냐? 이런 공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아요. 물질파하고 끝나거든요. 여기서 끝나요 공식이. 그지? 그럼 이 공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한 번씩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 한번 가볼까요? 자, 물질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역시 입자성이 있었는데 파동성이 나타납니다. 얘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요. 되지? 입자성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 빛의 이중성. 이 녀석도 역시 파동성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쓸까요? 입자성을 넣다가 입자성이 있었는데 파동성이 있구나. 그러면 얘는 파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죠. 평상시에. 역시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파동성을 증명한 내용들이 뭐라고? 아, 얘는 불절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파동성이에요. 그리고 입자성을 증명한 게 뭐라고? 광전 효과죠. 그럼 역으로도 발생할 수 있겠네 해서 찾아낸 실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불절 간섭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중성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겨서 도체에다가 광자를 넣어주면 빛이죠. 전자를 띄어내다가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치? 이걸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는 안 돼. 반대로는 안 돼. 도체에다가 전자를 쪼여주면 빛이 나오면 안 돼. 됐나요? 이것도 성공했지. 그럼 입자성, 파동성 완전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때 대응하니까. 이때 나온 빛 이름이 뭐라고? X선. 신기하지.
인간이 찾아낸 인공적인 빛 X선. 그걸 최초로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역시 물질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물질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물질파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물질의 파동성이라 그래요.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하나 적어주면 파장은 mv분의 h라는 공식을 써요. 얘를 다시 한번 한국말로 정리하면 운동량분의 h라고 씁니다. 자, 요거 정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신대요.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집니다.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m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질량이 작을수록 파동성이 큽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질량이 되게 크니까 파동성이 잘 안 일어나겠지. 그치? 그럼 질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전자 정도는 돼야 돼요. 됐나요? 니네 화학에서 배웠어요. 전자의 질량은 너무나 가벼워서 무시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파동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다 상식 하나 적어볼까? 아, 이걸 상식이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과학 상식이죠. 아까 했던 공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E는 HF. 그죠? 요거 무슨 공식이라고? 아, 빛의 입자성 공식이에요. 그지? 파동 에너지는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물질이라는 애는 파동성이 안 나타난다고? 물질의 파동성을 정도에 봤더니 람다는 mv분의 h라고 써요. 그지? 어때요? 빛의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 두 개의 공식이 존재하는데 이 공식을 합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에너지는 m의 c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식이니까 한 번쯤은 봅시다. 에너지는 mc제곱.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에요.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되고 어떤 공식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면 과학이 재밌어지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입자성과 파동성에 동시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야? 상수죠. 네, 저 상수를 만든 사람이니까 상수에 자기 이름을 썼겠지. 그래서 저걸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그럼 저걸 만든 사람이 누구야? 소세지죠. 플랑크 누구야? 아인슈타인의 스승님이에요. 쟤는 여기만 쓰지 않고 지구과학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런 공식, F는 MA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은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니네 나이 때 가장 유명했던 인싸템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애와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빈부의 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니네들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요새는 없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VR 알지 그지? 그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고글처럼 써. 여기다 쓰면 이 귀 있는 근처에서 이상한 진동파 같은 게 나와요. 웅웅웅웅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쓰고 있으면 집중력이 향상돼. 그래서 그걸 딱 쓰고 있다가 집중력을 완전 향상시켜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존나 비싸요. 그거만 있었으면 니네는 완전 개천재가 됐겠지. 그치? 뽑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 피곤한데 집중력이 떨어져.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다 된다고 딱 웃으면 우와 씨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대단했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씩 다 사는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 엄청난 기계 이름이 뭐야? 그 기계 이름이 MC 스퀘어였어요. 기계 이름이 MC 스퀘어야. 근데 스퀘어는 영어로 제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신기하지? 그치?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네. 그것만 있었으면 많이 천재가 되는 건데 안타깝네. 야씨 안타깝네. 지금 전교 1등은 그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 당근마켓 이런 데서 사가지고 몰래 막 쓰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스탠퍼드 가는 건데. 진짜 안타깝다. 아이씨, 내가 스탠퍼드 나 그거 못 샀어. 지금 가난해가지고. MC 스퀘어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왜 비행기 타면 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 안 돼. 그거 잠이나 누군 MC 스퀘어 공부하고 난 잠이나 쳐자고. 얘 돈 많이 벌어. 그래서 막 사줘. 자, 물질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물질파 확인 실험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실험이에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 아니, 데이비슨 거머 실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데이비슨 거머 실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들어본 적 없다고? 진짜? 진짜? 내기할래? 진짜? 데이비슨 거머 실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걸 들어봤다고? 들어본 적 없다고? 들어본 적 없다고? 1달러. 진짜? 한번 찾아볼까? 얘 데이비스 거머 실험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1달러를 걸고 제가 찾아주는 진짜? 한번 찾아볼까? 없다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진짜? 진짜? 내가 찾으면 어떡할 건데? 1달러 주는 거야? 1달러 되지. 진짜? 난 무슨 달라? 아싸! 1달러 준다고 그랬어. 진짜지? 진짜지? 없을 텐데. 진짜지? 거머씨는 처음 보는. 진짜지? 진짜요. 진짜지? 니네 증인이야 1달러 받아야 돼. 알겠어?
진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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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렵네. 진짜지. 진짜 이거. 아, 안타깝네. 대학교 책에 나오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문제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사하는 전자선이 있고요. 거기 보면 그림이 전자는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끝이거든요. 플러스 54V 볼트거든요. 볼트라고 써 있고요. 전자는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다. 이게 무슨 물질의 이중성의 파동성이니? 물질파의 실험은 도대체 뭐니? 읽어볼게요. 전자선이라는 단어는 전자란 뜻입니다. 그럼 전자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치고 쓰세요. 입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전자선은 입자란 뜻이에요. 니켈 결정에 전자를 쐈더니 많은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쓴 거야. 됐나요? 전자를 막 쐈더니 전자가 50도에서 가장 많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럼 거기 맞아 읽어볼까요? 전자가 파동처럼 회전하여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럼 이 실험을 판별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전자선을 니켈 입자에 쐈죠. 그랬더니 많은 전자들이 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여기다가 전자를 쐈다고 했어요. 아까처럼. 그치? 그럼 전자를 여기다 쏘면 말이야. 전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그죠? 전자가 튀어나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양한 각도로 막 계속 쏴대면 여러 방향으로 막 튀길 거 아니야. 벽에다 공을 던지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걸 쏘면 어느 한 일정한 곳으로만 계속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잘 보세요. 공을 던졌어. 그러면 공이 맞았어. 여기서 튀어나왔어. 그럼 여기서 계속 전자가 발견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군요. 왜? 여기다가 전자를 쏘면 그 전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애가 있어요. 마치 물결파의 파동 에너지처럼 펼쳐나가니까 여기서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보강돼서 우리 눈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물결파 두 개를 흔들면 만나서 밝은 무늬가 보이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고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야, 이게 무슨 회전이야? 입자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쪽에 한번 볼까요? 톰슨의 전자선 실험. 톰슨은 들어봤니? 많이 들었어요. 톰슨은 들어봤어요? 그 실험의 결과예요. X선 동그라미 쓰세요. 빛. X선은 빛. 그러면 X선은 파동이죠. 파동. 됐어요? 그럼 X선은 파동이에요. 전자선의 동그라미 뭐라고 쓴다고? 입자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파동과 입자가 모양이 똑같지. 이걸 전자선의 회절 실험이라고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시켜서 X선의 회절과 닮은 전자의 회절 무늬를 얻었다.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게 뭐야? 됐나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을 보면 물질파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한 실험 맞지? 그래서 데이비든 거머 실험은 화장이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회절이란 단어를 배우지 않거든요. 여기에 회절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절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이 당시에는 회절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회절은 불절이니까 파동 현상 맞지. 그런데
빛에서 회절 간섭이 일어나는 건 그냥 당연하단 말이죠. 전자에서도 회절 간섭이 일어나니 봤더니 생겼지. 그래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보강 상쇄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물질도 파동성이 있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의 전자선 실험 하나는 꼭 보세요. 아래쪽에 문제, 한 줄 읽어볼게요.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은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단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 드브로이 파장의 식에서 플랑크 상수는 매우 작은 값이고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 질량 커서 파장이 짧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큽니다. 됐어요?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요.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니? 옆쪽에 28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 보면 전자현미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전자현미경. 자, 얘 EX 도대체 물질의 파동성을 증명한 게 뭐야? 그럼 데이비드 거머 실험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거 말고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면, 이렇게 통째로 알아두면 여기에 써 있어. 전자선은 항상 동그라미 입자라고 쓰는 거고요. 회절은 파동의 성질이죠. 그렇지. 그래서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냐? 분해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에 사용하는 빛의 박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 이건 되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는 공식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공식으로 배우지 않고요. 그냥 단어로 배워요. 전자를 사용합니다. 전자는 입자 맞지, 그지? 입자를 사용해서 빛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전자의 파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보면 거기에 단어 하나만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은 우수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파장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파장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되셨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파장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했지. 됐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은 광학이니까 빛을 사용해요. 그럼 얘도 역시 파장이 짧을수록 성능은 좋아. 그런데 빛은 원래 파동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파동성이에요. 파장이 좀 길다는 얘기지.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지만, 너무나 작지만 이걸 계산해 보면
파장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파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파장을 비교하면 전자가 발생한 물질파와 빛이 발생시킨 가시광선의 파장은 누가 짧다고? 전자가 훨씬 짧습니다. 훨씬. 아무리 파동성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파장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럼 빛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과 전자를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누가 성능이 좋은 거라고? 그냥 당연히 전자현미경의 성능 좋은 거 알 수 있죠, 그죠? 전자현미경 성능이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뭐하고 어마무시하게 좋아. 이유가 뭐라고? 성능이 좋은 건 누구 때문에? 파장 때문에. 전자현미경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 파장이 짧을수록 성능은 훨씬 좋은 거죠.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건 진짜 엄청난 짓이죠. 미생물학과 나왔잖아요. 그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 예를 들면 리보솜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자현미경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전자현미경이 있었어, 우리 학교에. 엄청나게 있어요. 얼마나인지 알아, 전자현미경? 딱지 않아. 쩔할 것 같아. 전자현미경이요? 2층만 해요. 지금은 기능이 성능이 좋아져서 조금씩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2층에서 시료를 넣고 1층에서 결과를 받아. 장난 아니지, 그치? 이런 게 있는 학교가 흔치 않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도 안 보이면 답답하니까 안경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아주 작은 게 뭔가가 있는데 이걸 너무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빛을 아무리 조정을 해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전자현미경이죠. 전자현미경을 만들었더니 완전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확대를 해도 잘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갤럭시 S23 나왔다겠지. 관악산에서 서울대공원을 찍을 수 있대요. 이게 어떤 성능이냐면 성북구 여기서 얘 동대문 운동장 가봤어? 동대문 역사공원 어디 있는지 알아? 요새 지하철 몇 개 타고 가야겠죠? 거기 찍으면 찍히는 거예요. 그만. 됐니? 현미경이네 이제. 핸드폰 장난 아니지? 나도 코스트코 가서 한번 시연해봤거든요. 코스트코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짐 쌓여있고 가격표가 써있어요. 저 끝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확대를 계속 했어. 그랬더니 가격표가 이렇게 뜨는 거야. 사진 찍었다? 근데 보정을 해줘요. 찰칵 찍으니까 이렇게 흐렸는데 보정을 해서 글씨가 좀 또렷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핸드폰을 빼고 걔를 봤어. 눈에 안 보여요. 가격표가. 그 가격표가 있는 것도 안 보여. 근데 확대하니까 막 보여. 대단하죠. 100배 중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난 안 살 거야. 뭔 소용이 있겠니? 관악산 가서 서울대공원 찍으면 뭐 좋아? 야 코끼리 쉬어 기린 뭐 이럴 거 아니야. 산에 올라. 아무튼 성능은 대단하죠. 인간들이 보고 싶어하는 욕구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13조 원을 들여서 만든 기계를 우주로 보내서 띄워놓고 별 찍고 있잖아요. 그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거죠.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조 원짜리예요. 있나요?
그거 갖다 놓고 별 사진 찍고 성 사진 찍고 성당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니? 그럼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싶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것도 보고 싶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자현미경입니다. 저 전자현미경은 과학계의 혁신이에요.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걸 전부 다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효소 단위로는 아직 못 봐요. 그래서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하는 건 그 작은,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파장이 짧아야 되지. 파장이 짧으려면 질량이나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전자를 졸라 빨리 그래서 파장을 점점 짧게 만들어서 더 좋은 현미경을 만들어내려고 쓰는 겁니다. 맞나요? 저 전자현미경은 볼 때 시료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 애를. 반드시 진공 상태여야 전자가 빨리 지나갈 수 있지. 그죠? 공기 중에 놔두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속력이 느려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여야 전자가 속력이 빨라져요. 그래야 성능이 좋아지는 거 맞지?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진공이에요. 전자현미경에 넣고 보는 애들은 다 죽어있는 애들입니다. 살아있는 애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됐나요?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 비교하는 시험들 중요합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갑자기 생물 2 나왔어요.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 생물 2예요. 생물 2인데 분리원에 실려 있어. 거기 보면 주사 현미경이랑 투과 현미경이 있고요. 광학 현미경이 있습니다. 차이점 비교 한번 해볼까? 내신이니까. 이것도 상식. 광학 현미경이 있고요. 주사 현미경이 있어요. 그리고 투과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자현미경을 영어로 뭐라는데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는 똑같은 단어고요. 여기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사현미경은 SEM이라고 쓰고요. 투과현미경은 투과예요. 그래서 TEM을 씁니다. 그치? 차이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물2인데 왜 물리원에 실려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가시광선을 쓰고요. 얘는 전자현미경이니까 전자를 써요. 얘도 전자현미경이니까 전자를 씁니다. 파동을 쓰는 애가 있고 입자를 쓰는 애가 있지.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중에 누가 더 성능이 좋다고? 그걸 성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생물학에서 광학현미경, 현미경에선 성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요. 분해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누가 커?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크죠? 여기까지가 생물2고요. 물리원은 뭐라고 하는 거야? 왜 크니? 파장이 짧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분해능은 누가 크다고?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커요. 되니? 그러면 주사현미경과 투과현미경 중에는 누가 크겠니? 네, 큽니다. 최대값은 알아두세요. 우리 1등은 기억하잖아요. 성능 최대예요. 제일 좋은 거 골라라 그러면 TEM 골라 써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생물학 용어로 알아두시 마시고요. 물리학 용어로 알아두세요.
되니? 자, 얘네들도 한번 상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광학현미경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니네 광학현미경 봤지? 여기다가 시료를 놔두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애들 놔두고, 빛을 쪼여줘요. 쪼여주면 빛이 시료를 통과해서 나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걸 광학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치? 이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뭐 이런 거. 자, 요거 비교해. 주사현미경이랑 투과현미경은 비교합니다. 얘는 전자를 쏴요. 얘도 전자를 쏴. 자, 시료의 위치를 잘 보세요. 전자현미경의 맨 바닥에다가 여기다가 놓는 거야. 시료를.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렇게 다 와잖아? 여기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맞고 여기 튀어요. 되니? 전자 이렇게 쏘잖아? 그럼 맞고 튀어. 전자를 쏘잖아? 맞고 튀어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점으로 찍는 거야.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다 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이걸 스크린에 띄우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거 주사현미경이라고 해요. 다시 주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전자를 여기다 쏩니다. 계속. 그럼 전자가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굴곡이 이렇게 져 있으니까 튀어나가는 속도와 도착하는 거리가 차이가 나겠죠? 그걸 이렇게 점으로 이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튀어나와요. 그럼 걔를 뒤집어서 스크린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주사현미경은 겉에만 볼 수 있어요. 되니? 이 속을 볼 수 없어. 왜? 표면에 전자가 맞고 튀어나가는 것을 관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사현미경은 표면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휘어지고 이 녀석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 입체 구조라 그래요. 이게 주사현미경의 특징이야. 두뇌능은 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입체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 투과현미경은 잘 보세요.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시료를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투과시킵니다. 됐나요? 시료의 위치 잘 보여? 주사현미경은 시료가 맨 아래에 있는 거 맞고요. 투과현미경은 시료가 중간에 있는 거 맞지? 그죠? 위쪽에 있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뿅뿅뿅뿅 나오면 얘를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꺾이는 비율을 보고 여기다가 상을 맺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여기 맺히는 거고요. 얘는 상이 여기 맺히는 거죠. 어때요? 통과해야 되니까 이름이 투과현미경이지. 됐어?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투과하려면 시료가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얇아야 되겠지. 그래서 얇게 잘라야 돼요. 얘는 얇게 잘라야 돼. 이렇게. 그래야 투과를 잘할 거니까. 얘는 단면만 볼 수 있습니다. 입체 구조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내부를 관찰할 수 있죠. 세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미토콘드리아 속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잘라야 합니다. 됐나요? 이걸 자르려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 본 적이 있는 기네. 들어는 봤니 미토콘드리아? 졸라 작거든요. 그럼 얘 커터칼로 얘를 자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속을 볼 수 있지, 그치? 미토콘드리아에 커터칼 되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커터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커터칼 메스가 미토콘드리아에 말하면 이따만해. 자를 수 있겠니? 못 자르죠. 그러니 전자현미경의 투과현미경이 발달한 이유는 얘를 자르는 기술도 발달했다는 거죠. 자, 아주 예리하게 얇게 이 녀석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광학현미경을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 요건 유일한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사현미경과 투과현미경은 전자를 사용하죠. 저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진공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에 넣는 시료는 잘랐으니까 죽었고요. 진공이니까 죽어있어요. 다 죽어있는 세포밖에 못 본단 말이죠. 살아있는 세포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광학현미경을 써야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전자현미경으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세상이 바뀌겠지. 니네는 물리용, 이거 생물체예요. 물리용 용어를 알았어요. 자, 거기 투과현미경이 가운데 있죠. 투과현미경 보면 속을 볼 수 있죠. 속이 보여요. 그럼 맨 아래 점 볼까요? 점. 불해능이 좋아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데 사용한다. 잘라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물리용 용어예요.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 보세요. 이런 물리용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생물초에는 물리용 용어를 쓸 수 없어. 물리원이니까 물리원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게 투과할 건데 전자가 얘를 통과해서 지나가겠죠. 얘가 두꺼우면 어떻게 돼? 전자가 지나가다가 시료가 있으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시료가 있으니까 뚫다가 속력이 느려질 수 있지. 됐어? 그럼 속력이 느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가 느려지죠. 됐니?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지.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능이 떨어진다. 됐어? 그래서 저 전자현미경의 투과현미경의 성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데? 얇게 잘라야 돼요. 되니? 그게 물리용 용어예요. 여기다 정리해 줄게. 시료를 만약에 두꺼우면 전자가 투과하는 동안에 속력이 느려집니다.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길어지죠. 어때? 이게 물리용 용어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서 시험 문제예요. 얘는 생물투용 시험 문제고요. 예.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 성능이 떨어지겠죠. 됐어? 그럼 결국에 이 투과현미경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시료를 가급적이면 훨씬 얇게 잘라야 되는 거 맞지? 자, 물리용이니까 얘를 알아보세요. 여기 물리용어 많이 나오잖아. 속력이, 파장이, 성능. 이게 물리입니다. 생물학보다 물리를 훨씬 더 잘하셔야 되겠죠.
되게 간단하게 물질의 이중성을 해주세요. 287페이지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1번 간단히 읽어봅시다. 가는 레이저빛. 그럼 가에다가 동그라미. 레이저에 동그라미 치고 쓰세요. 빛 이렇게 쓰는 거야. 빛. 그럼 빛이 통과하면 스크린에 무늬가 생기겠지. 이걸 뭐라 그래? 간섭무늬라 그래요. 그럼 빛이 간섭무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그죠? 빛이 간섭무늬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빛이 파동이니까. 그럼 두 번째 전자총, 전자에다 동그라미 뭐라고? 물질이죠. 그럼 물질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녀석 파동성이겠네. 됐나요? 그래서 물질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가에서 스크린에 생긴 간섭무늬는 파동성, 입자성, 누구 중에 파동성. 나에서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의 분포를 가의 간섭무늬와 비교할 때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갖는 파동성, 간섭은 파동성. 나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물질의 이 성질을 쓰시오. 물질의 이중성. 입자성도 있는 애가 파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나에서 나타난 무늬는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간섭이에요. 간섭. 나의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다. 아니요, 모릅니다.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달라지면 전자 분포의 간격이 달라진다. 네. 이것도 니네들도 실험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 실험을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이중슬릿 실험 해줄게. 예전에는 여기서 했었어요.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과학과원에서 실험도 해요? 나만. 이거 한번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보여줄게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레이저 포인터 있거든요.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쏘면, 니네 포인터 뭔지 알지? 쏘면 빨간 점 나오는 거. 그죠? 빨간 점이 나오거든요. 레이저 포인터를 쏘면. 그런데 이 이중 슬릿을 만들어서 이 레이저 포인터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 네, 딱 갖다 대면 갑자기 빨간 점이 옆으로 길게 드러나서 줄무늬가 간게 이거 생겨요. 이런 무늬. 그래서 걔를 딱 띄면 다시 동그래져. 딱 이중 슬릿을 딱 앞에다가 대는 순간 옆으로 쫙 벌어놓는 거야. 이거 볼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해줄게.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안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보여줄게. 이거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중 슬릿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슬릿의 간격이 매우 적어야 됩니다. 옆쪽도 한번 해볼까요? 전자현미경. 자, 가나다의 이름을 쓰세요. 자, 뭘로 찾는 거야? 시작점으로 찾으세요. 가는 광원이 있는데 눈에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광학현미경입니다. 광원이라는 단어는 빛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광학현미경. 나는 전자총이니까 전자현미경, 다도 전자선이니까 전자현미경. 얘네들을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는 거라고? 시료의 위치로 비교해요. 시료가 바닥에 있으면 주사현미경, 시료가 중간에 있으면 투과현미경. 나는 시료가 중간에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러니 얘는 투과. 다는 맨 아래에 시료가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얘는 주사. 표는 현미경의 종류와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광학현미경 사용하는 렌즈가 뭐니? 전자현미경 사용하는 렌즈가 뭐니? 이렇게 써있거든요. 광학현미경 렌즈를 유리로 사용해요. 됐나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렌즈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렌즈를 쓰기도 하지만 전자가 어떻게 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이거 한번 해볼게. 이게 과학의 집대성이어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잘 봐.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를 쏠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시료가 이렇게 있다면 나는 이 전자를 여기에 맞추고 싶어. 여기에. 됐니? 전자를 이렇게 휘어서 여기를 딱 때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지? 됐어? 그럼 이 전자를 직진하는 전자를 이렇게 휘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휘어져? 요걸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전자가 있었어. 쐈어. 휘어진 거지. 그림 마저 그려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서 본 그림이죠? 그지? 톰슨의 음극선 실험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 대면 전자가 음극선이 휘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요를 증명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에요. 이걸 여기다 적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은 렌즈라고 하지만 이 렌즈가 전자를 각도에 따라 휘어줘요. 그럼 뭘로 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N극 S극으로 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렌즈라 그래요. 거기에 286페이지 투과 전자현미경에 보면 전자총 아래에 자기 렌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밑줄.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주사현미경에도 마찬가지. 전자총 전자선 밑에 자기 렌즈 보이니? 됐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니은에다가 자기 렌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전자가 자기장에서 휘어서 굴절시키는 거죠. 됐니? 어때? 과학이 다 들어있죠? 물리, 화학, 생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의 불의 능으로 바이러스를 관측할 수 있다.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1번 X. 바이러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시험용 단어죠. 보세요. 투과 현미경은 내부를 볼 수 있다.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투과 전자현미경보다 주사 전자현미경의 불의 능이 더 우수하다. 투과가 최고요. 투과 최고. 투과 최고.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입체상을 얻을 수 있다. 보세요. 주사 입체. 주사 입체. 주사 입체. 됐나요? 주사위는 입체 구조죠. 뭐 이렇게 씁니다. 전자의 성적을 줄여야 전자현미경의 불의 능이 좋아진다. 이게 별표야. 5번이 별표예요. 전자현미경을 배우는 궁극의 이유가 뭐라고? 전자의 속력이 줄어들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 알겠니? 파장이 길어지면 현미경의 성능은 떨어지는 거 알겠니? 결국에 우리는 생물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길어져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알겠니?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번. 속력을 줄이면 파장이 길어져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알겠니? 5번 X요. 근데 이런 건 별로 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수능 문제 한번 볼까요? 295페이지 8번이요. 다음은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의 특징을 비교하여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 보세요. 수능에 나왔잖아요. 수능 기출문제 맞추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필요한 거야. A. 시료 표면을 따라 전자선을 표면을
동그라미 표면을 따라서 됐니? 그러면 얘는 주사현미경이구나. B는 전자선을 치료해 투과시대. 투과현미경 맞죠? 투과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래요?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맞출 수 있겠어? 이 기억 한 줄을 읽고 동그라미 X를 칠 수 있냐고. 사용하는 전자선의 물질파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이걸 읽고 맞출 수 있냐고. 이 쉽지 않거든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 주사와 투과 중에 구별을 못하면 일단 문제를 시작할 수 없지. 그러니까 특징은 웬만큼 외워주셔야 되겠죠. 됐니? 한 번만 더요. 주사와 투과 중에 성능이 누가 좋다고? 투가 최고. 됐어요? 성능은 투과가 제일 좋아요. 자, 그렇다면 물리 용어를 보세요.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파장이 짧아야 성능이 좋고. 보세요. 다 써준다고. 파장이 짧아야 성능이 좋다고. 됐어? 파장이 짧아야 성능이 좋다고. A와 B 중에 B가 성능이 좋으니까 파장은 짧아야 됩니다. A가 길어야 되죠. 기억은 X.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물리용 시험 문제란 말이죠. A는 주사니까 3차원 입체 구조. 됐니? 동그라미. B는 시료 표면의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한다. B는 투과하는 거죠. 투과. 표면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X. 됐니? 6번 한번 볼까? 배우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다음은 전자현미경의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겠습니다. 6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전하량은 E, 질량은 M인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전압 V로 가속되어 속력 V로 슬릿을 통과한다. 이때 전자가 받은 E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EV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현미경 따위는 지워버리고요. 자,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잘 봐.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자현미경을 보면 전자총을 쏠 거 아니겠니?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겠니? 광전효과 할 때 썼어요. 여기서 전자를 쏜다고. 자, 전자총이 있었는데 전자총 진짜 많이 씁니다. 과학에서 만들어낸 총 중에 엄청난 총이에요. 전자총. 전자총을 어떻게 쏘는 거냐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지. 원리가 이래. 그럼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들 중에 에너지를 가해줘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야? 그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주는 거예요. 되니? 그럼 전압을 낮게 하면 전자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전압을 좀씩 높여가다 보면 전자 뿅 하고 나가겠죠. 그때 전압이 정해지는 거예요. 되니? 그럼 E는 뭐야? 이거는 전자의 기본 전하량입니다.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기본 전하 E에다가 전자 한 마리가 가진 전하량에다가 이 전압만큼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래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V 값을 쓰는 거예요. 됐니? 공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전자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고? 기본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해. 튀어나왔어? 그럼 그때 전압을 여기다 곱하면
그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이 전자는 튀어나갔지. 속력 V로 튀어나갔고요. 질량은 M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테니까 얘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되니? 두 식을 합쳐. 됐어? 자,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전하량 E, 질량 M인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전압 V로 가속되어서 속력을 V로 슬릿을 통과할 때 전자가 받는 1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EV는 2분의 1 mv 제곱. 여기까지 설명됐죠? 전자한테 힘을 줬더니 V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줬더니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운동량의 크기가 mv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여기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 1번 x, 4번 x, 5번 x.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자, 두 개의 식을 합쳐요. 이 V는 2분의 1 mv 제곱 되니? 자, 풀어볼까요? 람다는 mv분의 h. 자, 두 식을 합쳐. 됐어? 자, 그럼 합쳐볼게요. 합쳐볼게. 이것도 합치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합쳐볼게. 자, 위의 식을 바꿔볼까요? 양변에 m을 곱해. m 2v 2분의 1에 m제곱 v제곱 됐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곱하기 m 하는 거죠. 됐지? 자, 2를 넘겨. 2m 2v m제곱 v제곱. 됐어? 됐어? 루트를 씌워. mv로 빠져나오겠죠? 루트 2m 2v. 자, 다시 내려오는 거죠. 됐어? 그러면 람다는 루트 2mv 분의 h. 됐니? 루트 2mv 분의 h. 이것도 예전에 학생들은 다 외웠었어요. 이거 외웠었어. 자, 이거 꼭 정리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 주세요. 요 두 개의 식을 합칠 때 어떻게 한다고? 1번 양변을 곱해 2번 3번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MV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서 4번을 만들면 5번식이 완성됩니다. 됐어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 람다는 뭐라고? mv분의 h.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고? 루트 mv분의 h. 그냥 외우는 거야. 뭐라고? mv분의 h 루트 mv분의 h. 어떻게 외우는 건지 알겠어? 뭐라고? mv분의 h 루트 mv분의 h. 내가 외우는 거야. 정 공식이 활용이 안 되면 외우세요. 오늘 공식 활용을 2개나 해드렸거든요.
상식으로 해서 mc제곱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mv분의 h와 루트 mv분의 h가 나왔지. 뭔 말인지 알겠어? 순서 바꾸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됐니? 옛날 물리하는 애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라도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공식을 유도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한 번쯤은 꼭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때? 수능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빛의 이중성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게 니네들이 할 일이에요. 됐니? 전압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자, 7번도 한번 마저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7번. 그림은 전압 V로 가속되어 속력 V가 된 전자가 단일 슬릿과 슬릿 간격이 D인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현광판에 나타난 간선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간선문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수능에 간선문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자, 니네들도 마지막 파트니까 요거는 정리해 줍니다. 총복습. EX 이중 슬릿이 이중 슬릿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다 똑같이 푸세요. 총정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파동을 한꺼번에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뚫어. 여기가 요만큼 뚫려 있습니다. 요걸 구멍을 슬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구멍이란 뜻이에요. 얘는 단일 하나 뚫려 있으니까 단일한 슬릿입니다. 됐지? 자,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스크린을 놔둘 거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봐. 내가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은 파동이 맞지, 그지? 그죠? 그럼 빛을 쏘면 말이야. 빛이 여기로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안 통과하겠지. 그러면 이 빛이 쭉 직진을 해서 여기서 반짝반짝 거려야 되지 않겠냐? 이해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치? 이 구멍이 여기만 똑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막아. 이 앞을 막아. 자, 이 앞을 막아요. 자, 질문이요. 스크린의 빛은 닿겠니 안 닿겠니? 원래대로 따지면 기본 상식상 빛은 직진하니까 여기까지 통과한 거 맞지? 그럼 여기까지는 통과 못하니까 여기는 스크린에 빛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럼 빛은 여기만 반짝반짝거리는 거 맞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빛이 어떤 모양으로 반짝거리냐면 여기다가 원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이 원점에 빨간 빛을 이렇게 쏘잖아? 그럼 빨간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만 원래 닿아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 빨간 빛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빨간 빛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이 빛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디서 왔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장으로.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빛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납니다. 아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나요. 딱 이래. 됐어? 이 이중 슬릿을 치우면 빛은 하나만 나타나요. 이 양옆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중 슬릿을 띄우기만 하면 이따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빛은 입자라기보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나온 애가 이렇게 퍼지고 여기서 나온 애가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기로는 들어갈 수 있죠. 소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오면 여기는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파동이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여기를 뚫고 지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쪽에서 온 애와 이쪽에서 온 애의 길이가 똑같지. 경로차가 얼마야? 0이요. 그래서 그 경로차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경로차가 0입니다. 그럼 얘는 반파장의 0배죠. 짝수배 맞아? 그래서 오강간섭됩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1배가 되죠. 홀수배가 되고요. 상쇄간섭돼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경로차의 2배가 돼서 짝수배가 돼요. 그러면 오강간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경로차 0을 기준으로 2분의 1배의 람다의 1배 홀수배가 나타나면 상쇄간섭됩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밝은 무늬의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요.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됐니? 빛은 이중슬릿을 통과할 수 있어요. 파동처럼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론이요. 빛은 파동이에요. 됐니? 그럼 똑같은 실험을 또 해. 단일 슬릿을 놔두고 여기다가 전자를 쏘는 거야 이번에. 전자는 확실하게 입자가 맞죠? 그치? 전자는 입자가 맞지?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스크린에 닿지 않겠니? 그럼 전자가 여기서 발견돼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를 막으면 전자는 여기서 발견되면 안 되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얘랑 전자를 쏘면 이렇게 와서 얘랑 똑같은 무늬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보강상쇄, 보강상쇄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요. 아, 전자를 쏴도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이걸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 입자의 타동성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신기하죠? 빛은 당연히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파동이니까. 그런데 전자도 일어난다고? 네.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한 게 바로 이 전자총이죠. 자, 읽어볼까요? 형광판에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전자의 파동. 보세요. 그냥 단어예요. 전자가 파동하니까 간섭현상이 나타난다. 기억은 무조건 동그라미.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자의 속력 V는 감소한다. 보세요. 여기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 전체가 커지는 거 맞지? 그럼 속력은요? 빨라지겠죠. 왜? 전자의 질량은 일정하니까. 됐니? 전압을 증가시키면
속력은 빨라진다. 그럼 이 관계식을 알고 있다면 시험 문제를 훨씬 더 금방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니네 책에다가 이렇게 공식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MV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지. 마지막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의 속력 V가 증가하면 델타 X는 감소한다. 잘 봐!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거기 보세요.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델타 X는 감소한다. 잘 봐!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값이 커졌다는 얘기지. 파장은요? 짧아지지. 맞아?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죠. 됐어요?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파동성은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됐어? 이런 단어를 외워야 돼.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죠. 자, 여기까지 완성됐냐? 속력이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 맞지?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파장이 짧아지면 파동성은요 감소하죠. 그럼 현미경의 분해능은요 커지는 거죠. 됐니? 여기 시험 문제야. 물리원 하는 애들아, 이게 시험 문제야. 언젠 커지고 언젠 작아지잖아요. 파동성은 커지고 성능은 작아집니다. 파동성은 작아지면 성능은 커져요. 현미경이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지지. 짧아지면 파동성은 작지. 그럼 이 파동성이 잘 현상이 나타나겠니? 안 나타나겠니? 안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습이,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얀 것과 까만 것, 하얀 것, 까만 것의 간격이 매우 좁으니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매우 좁다면 이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간섭 현상이 잘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간격이 매우 넓어야 된다. 됐어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델타 X는 감소한다. 델타 X에다 동그라미. 그 간격이 넓을수록 델타 X가 클수록 파동성이 큰 거예요. 간섭이 잘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저 뭐가? 분해는 말에 뭘 써있는 현미경의 성능. 현미경에서 오. 됐나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델타 X는 감소해? 어떻게 알아?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파동성이 작아져. 파동성이 작아지면 간섭 현상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간격은 좁아집니다. 또 뒤로 동그라미. 어때? 물리수능 시험 문제는 단계를 꽤 많이 거쳐야 되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외우는 중딩 시험 문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오늘 물리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게 물리원 단원 전체예요. 네, 고생했습니다.